이야기한 것 중에 뭐냐 하면, 이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컨벤셔널이라고 뭐라고 편리하게로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좀 그럴듯하게 실패하는 게 뭐죠? 전혀 안 그럴듯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이 명성에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 제가 딴 사람을 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의 어떤 행동을 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거기서 왜 따로 있으면 그게 뭐냐면 succeed unconventional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저 무리 활동하고 있는 저게 굉장히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거기 있으면 그건 뭐냐면 fail conventional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명성이 중요한데 명성은 뭐냐면 무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리를 따라가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가령 이 논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뭐 어떤 거냐 하면 이 펀드 매니저들이 실제 관심 있는 것은 명성인 거예요. 그죠? 명성이기 때문에 어, 딴 사람하고 굉장히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냥 딴 사람 비슷하게 해서 실패하더라도 같이 실패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실제로 보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펀드 매니저가 잘 잘릴까요? 주식시장 상승할 때 펀드 매니저가 잘 잘릴까요? 주식시장 하락할 때는 너도 나도 다 손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별로 그 안 잘려요.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이 사람의 펀드가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연봉을 주지도 않아요. 그죠? 펀드 매니저에서 잘릴 때는 언제 잘리냐면 주가가 올라가. 그래서 다른 펀드들은 전부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이 펀드는 유독 돈을 못 번 거야. 그러면 그 자리에 잘려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자기의 최적 행동은 뭐 어떤 거예요? 그냥 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죠. 비슷하게 하면서 약간 더 플러스 나면 내 명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그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딴 사람하고 굉장히 다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딴 사람은 다 망했는데 내 혼자 잘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저를 막 영웅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런데 뭐예요? 딴 사람이 다 잘 되고 있는데 내 혼자 딱 못하면 그냥 그 자리 잘리는 거예요. 그 펀드에서 갑자기 돈이 막 다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잘라내겠죠. 그게 이 기관차의 허딩을 시키지 않겠냐 이런 거거든요. 어, 제가 뭐 몇 번 그런 이야기 들었었던데 이 왜 군집 행동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군집 행동을 하도록 이 우리 유전자가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딴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딴 사람하고 다른 행동을 한 사람은 죽었고 그렇다고 해서 딴 사람하고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딴 사람 다른 행동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죽었기 때문에 자손이 없는 거죠. 유전자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어떤 거예요? 군집 행동하도록 우리 본능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뭐 이런 겁니다. 예. 오늘 군집 행동, 그 다음에 바다 변동성, 그 다음에 처분 효과 뭐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내용에 질문 주시면 저 질문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울증인지 조증인지 판단하실 때 네, 이제 뭐 3프로 TV라든지 유명한 치안 뉴스들 채널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보신다는 게 혹시 뭐 같은 이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렇게 그것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비관적인 낙관적이자가 되겠죠. 시장이 반응하는데 동일한 금리가 올라갔다는 뉴스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게 시장이 좀 낙관적으로 바뀌었냐, 비관적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게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좀
그렇다고 시장이 그 좀 낙관적으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주식을 파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잘못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식을 아까 낙관적이라서 주식을 전량 파는 건 잘못이라고. 전량 파는. 마찬가지로 비관적에서 전량 갑자기 0에서 갑자기 주식을 100%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좀 사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이 내 리스트에 쫙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사느냐 안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보다 언제 일정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종목들을 사는 기회를 생각하죠. 그럼 제가 뭔가 이거 처분해야 될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죠? 이왕이면 뭐 어떤 거예요? 시장이 저점이 걸렸을 때 그때 팔면 좀 비싸게 팔 수 있다. 그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만 뭐 울정이라고 해가지고 뭐요? 막 전부 다 포지션을 확 바꿔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주로 약간 보시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게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키워드 같은 거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 이제 특히 그 이제 시황 방송 보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 정권회사 지점에서 그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 말고 이제 뭡니까 진행자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전문가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도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그 지점에서 영업하는 이 사람한테 묻는데 뭘 묻냐면 요새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 라는 걸 묻는 거야. 오늘 혹시 뭐 팔까 말까 문의가 많이 들어왔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펀드 매니저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시장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정말 곡소리가 나면 그때가 뭐냐면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에서 주식 상황 그런 시기가 돼요. 그리고 그런 바닥 시기에는 어, 주식을 살까 말까를 문의는 안 하겠지. 뭘 문의하겠어요? 내 있는 주식이 정리해야 되냐? 라고 문의합니다. 그런 걸로 이제 상황 파악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다시 한번 그 여쭤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주식을 좀 뭐 제 주식을 정리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어떤 신호라는 건가요? 매수 신호. 네? 매수 신호. 매수 신호. 예, 예, 그러니까 반대로 예, 예. 그러니까 공포가 탐욕 공포 지수 같은 거 보면 이제 공포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기회고 탐욕이 탐욕,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 탐욕 공포 지수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뿐이지 뭔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 높은 시기를 만든 거죠. 그냥 사실은 탐욕 공포가 아니죠. 그게 어디 나오지? 탐욕 공포 지수가. 여기 있는데 교수님 그 오른쪽 위에 CNBC, 띄워드리죠. 여기 지금 들어가는 게 보면 뭐야 주식 수익과 채권 수익률의 20일 수익률의 차이. 그다음 뭐죠? 정크 본드하고 그 투자 등급 본드하고의 일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디폴트 스프레드죠, 그죠? 그다음 요거 뭐예요? 풋콜, 그러니까 콜은 올라가면 돈 버는 거, 풋은 떨어지면 돈 버는 건데 그것의 레시오. 그다음 뭐죠? S&P 500의 이 125 무빙 에브리지하고 S&P의 차이. 그죠? 그다음에 빅스. 그다음 뭐예요? 뭐 이 사람이 그 거래량을 서메이션하는 그런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그 인덱스 신고가 52주 신고가 1년 신고가죠, 그죠? 52 신고가 또는 신저가의 종목수 이런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공포 탐욕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나온 어떤 가격들 가지고 만든 지표죠. 정확하게 공포 탐욕이라 하면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는 거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뭐 SNS나 아니면 신문 기사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그거는 아주 네거티브이고 이런 단어 나오면 굉장히 파이티브이니까 그걸 가지고 공포 탐욕 지수를 만드는 게 더 적절할 수가 있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어. 그럼 이거는 어쨌든 지금 시장이 되게 그 과열이 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교수님께서 가치 평가를 하면은 음. 어느 정도 목표한 주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아직 안 왔어도 지금 과열됐다면 한번 팔고 다음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 롱리스트하고 숏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을 살 거야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두 가지 규칙이죠. 하나는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더 울정일 때 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가격이 뭔가 이 어떤 차트 상에 엔블럽 상에 하단에 오면 산다 이런 그 종목 그 종목이 울증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사는 거고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거 이제 적정 가치 근처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실현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정도 되는 거죠. 저평가 정도가 10% 안쪽으로 들어오면 일단 팔아야 될 시점은 온 것 같다. 그러면 그때 파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뭔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엠블럼에 상단을 치든가 아니면 시장이 저쪽이든가 할 때 팔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거. 교수님 그 게임빌 같은 경우 실제로 봤을 때 음. 교수님께서 투자하시다가 이제 매도하셨는데 네, 이제 저도 그 종목을 좀 유심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 저는 팔았습니다. 어, 저는 팔았는데 교수님 파시고 다음날 바로 팔았는데 네. 이제 그 뉴스를 봤어요. 올랐을 때. 음, 저도 이제 그 실제 투자할 때 종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좀 이 조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르고 나서 막 뉴스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냥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엄청난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보니까 얘네가 어디 회사 지분이 있다더라. 음, 근데 그 회사가 하필이면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였고 음, 사실 그게 단데 막 20% 뛰고 음. 당연히 빨리 팔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팔고 나서 더 계속 올라가. 오르더라고요. 더 네. 올라가. 그래서 지금 거의 2배로 올랐거든요. 그 이제 팠던 시점보다 두 배 더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 시점보다 2배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딱 그 뉴스 기사가 나기 전에 가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판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판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한 40% 30% 올랐을 것 같아요. 40%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안 파는 게 옳았겠네. 그게 맞는 건지. 근데 어쨌든 저희가 가치 평가를 하고 어, 그 안전마진에서 조금 올라가면 팔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시장 선택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음, 하는 게 맞는 거였는지 음, 오늘 좀 배운 내용하고 연관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게임 비율은 약간 후회가 되는 거죠. 좀 더 늦게 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어떤 거냐면 분할 매도인 거죠. 전량 매도하지 말고 그러면 세 번에 나눠서 팔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뭐 이게 사후적인 게 또 급등했으니까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파는 게 맞는 건가?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이런 의사결정은 굉장히 레디컬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내가 100만 원 갖고 있다가 0원이